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시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덥네요. 더워요. 오늘 7월 7일 칠석 날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하여튼 덥습니다. 이야, 후덥지근하네요. 어제는 저랑 그 임명용 이사님이 아산시 평생교육관에서 맥주 인문학 교육을 좀 하고 왔어요. 강연이죠. 인문학 강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아산에 내려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우와, 덥더라고요. 비가 온다 그래서 내심 조금 기대했는데 살짝 내리고 살짝 내리니까 더 후덥지근하고 덥습니다. 연일 온도가 뭐 32도, 33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건강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뉴스는 없고요. 뭐 맥주 뉴스 보면은 복붙 있잖아요. 복붙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맥주 소개. 오늘은 슈렌켈라 빈티지예요. 2015 빈티지 가져왔는데 이게 어떤 맥주인지를 좀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테이스팅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는 IPA거든요. IPA인데 IPA가 진짜 할 말이 많은 맥주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챕 클래스 5로 넘어가요. 쌉쌀한 진실 이래서 크래프트 맥주 유행의 출발점 I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PA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IPA 설명을 이제 미국 아메리칸 IPA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뭐 화이트 IPA, 레드 IPA, 뭐 더블 IPA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래프트 씬에서 만든 IPA 분파들, 베리에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서브 카테고리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거 개념 잡아보는 시간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요. 근데 원래 IPA에 대해서는 이 영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IPA 시작이 돼서 요즘은 뭐 맥주 드시는 분들이 IPA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웬만한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IPA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페이레일, 잉글리시 페이레일 했었을 때 그 런던의 페이레일과 그리고 버튼온 트렌트의 페이레일 그리고 버튼온 트렌트 페이레일이 어떻게 런던 페이레일을 이기고 모던 페이레일의 형태를 갖췄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재의 페이레일의 모습이라는 어떤 그 포인트들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페이레일에서 그러니까 코크죠. 석탄으로 구운 몰트가 색이 좀 밝아져서 맥주 색이 밝아진 뭐 이런 건 굉장히 1차원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근데 그 뒤에 역사적 진실을 보면 페이레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런던 버튼론 페이레일이 물과 그리고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한 어떤 기차 교통수단의 혁명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런던 페이레일을 이기고 전 세계 페이레일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뭐 런던 프라이드나 여러 가지 페이레일들 혹은 비터랑 페이레일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뜻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터 혹은 페이레일이 모습이 이제 버튼온 페이레일의 모습이 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IPA는 이 페이레일의 역사와 굉장히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거의 2시간짜리 이제 강연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하지만 IPA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성장을 했고 또 이 IPA가 런던 IPA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게 버튼온 트렌트 IPA가 다시 런던의 IPA를 이기고 장악하고 모던한 그 잉글리시 IPA 형태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몰락했고
그 잉글리시 IPA를 다시 재해석한 아메리칸 IPA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아메리칸 IPA가 어떻게 크래프트 맥주의 뭐랄까요, 이 아이콘이 됐잖아요. 아이콘이잖아요. 이 아이콘이 됐는지 뭐 이런 설명들을 쭉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면 IPA 하나만 갖고서는 이 역사적인 얘기만 갖고서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IPA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 안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버튼론 트렌드 그 페이레일처럼. 그래서 뭐 오늘 하루 다음 시간까지는 잉글리시 IP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IPA로 넘어가서 아메리칸 IPA가 어떤 맥주인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화이트 IPA니 더블 IPA니, 여기는 이제 IPA도 아메리칸 IPA죠. 아메리칸 IPA도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IPA는 이스트 코스트 IPA와 웨스트 코스트 IPA 정도로 크게 나누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은 이제 NEIPA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쪽 버몬트 지역에서 출발한 그 IPA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퍼시픽 어디죠? 이게 이제 오레곤, 포틀랜드 이쪽 IPA를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퍼시픽 노스 웨스트 IPA라고 해서. 그쵸.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NEIPA라고 나오는데, 여기 NEIPA는 없어요. 이 책이 막 나왔을 때는 그 NEIPA라고 하는 뉴 잉글랜드 IPA라고 하는 맥주가 뜨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은 굉장히 떴고 하나의 스타일로 거의 이제 자리 잡은 맥주인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NEIPA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NEIPA 스타일의 맥주를 또 동료맥주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은 이 IPA에 대해서 뭐 되지 않을까 해서 한 3-4차례 정도 아마 이 IPA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트라피스트 에일이네요. 뭐 제 선수죠. 트라피스트 에일은 또 제가 또 선수기 때문에 많은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얘기들이 많아요. 예, 트라피스트 에일도 있고 뒤에 뭐 포터 스타우트도 있고, 우리 람빅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맞죠? 그렇죠? 뭐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아우, 할 얘기들이 많고요. 재밌는 얘기도 많고요. 하여튼 제가 쭉 올해 안에 이걸 다 이 책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이 책을 다 끝나면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끝나면 다른 책을 갖고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는 이제 스타일이 아니고 맥주 전반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는 책을, 뭐 제가 번역한 책이겠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요번에는 좀 꾸준히 이어가도록 해보려고요. 하여튼 예, 오늘 IPA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요. 첫 번째 노래는 제이홉의 새로운 음악이죠. More 듣고 왔고요. 제이홉 뭐 인상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BTS 멤버기도 하고요. 제이홉하고 지민을 제가 좋아하는데 자, 두 번째 노래는 그 얼마 전에 제가 탑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려드렸잖아요. 탑건 앤썸. 제가 이번에 탑건 매버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탑건 앤썸 매버릭,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탑건 앤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앤썸 듣고 왔습니다.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오늘 IPA 들어갈 건데요. 일단 우리가 IPA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뭐 이 책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IPA는 산업혁명 이후에 대영제국이 낳은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역사를 보면 이제 브라운 에일, 영국 맥주입니다. 브라운 에일, 포터, 그 다음에 페일 에일, IPA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IPA가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는 약자잖아요. 뭐 이제 다들 아시는 그런 상식인데, 결국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적인 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요. 전 세계의 식민지와 직할지 이런 것들을 거느리게 되죠. 어마무시하게 거느리게 된다. 그 작은 나라가. 뭐 영국이 그렇게 된 이유는 식민 정책 때문에 그래요. 식민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식민지를 자원의 수탈 플러스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만들고 확장하는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공업 국가예요. 공업이라는 게 세상에 없었을 때 영국이 세계 최초의 공업 국가가 되거든요. 물론 시작은 이제 목화입니다. 목화, 섬유에서 시작이 되는데 인도 사람들이 목화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실로 만드는 기술이 엄청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 원래는 향신료 때문에 갔다가 그들의 목화를 이제 실로 만드는 기술을 발견을 하고 이 실을 가져와서 옷을 만들죠. 그래서 원래는 이 옷이 누구를 위한 옷이었냐면 그들이 또 다른 식민지 아프리카 노예들을 입히려고 했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옷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한테도 팔아 하면서 영국이 이제 그 목화로 된 실을 가져와서 방직기를 발명을 하고 다시 재가공을 해서 전 세계 수출하는 아프리카도 수출하고 유럽도 수출하고 다시 식민지로 수출하는 그런 어떤 공업 국가가 되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쌓은 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계 확장을 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고요. 런던은 세계 최고의 최대의 도시가 되고 정말 그 당시 다른 도시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을 그 당시의 이제 모습이죠. 18세기, 19세기 빅토리아 시대까지입니다.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까지죠. 근데 그게 영국의 모습이었고 그 수많은 식민지 혹은 직할지 중에서 제일 그 영국에게 그 중요한 곳이 인도였고 그래서 인도는 식민지가 아닌 빅토리아 여왕의 하나의 이제 또 국가가 되죠. 인도는 단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는 제2의 영국이었어요. 제2의 빅토리아 우리 여왕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갔고 또 인도에 사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또 영국으로 오고 그래서 인도는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 호주였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는 이스트 인디아라고 불렀고 호주는 웨스트 인디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웨스트 인디아 호주 같은 경우는 인도와 달리 이제 그 범죄자들 뭐 이렇게 그들이 속아내고 싶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었지만 인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엄청나게 많은 영국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또 다른 이제 영국 사회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당시 냉장 시설이 이제 발전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인도는 더운 나라였고 재료도 없었기 때문에 맥주를 만들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술을 먹고서는 또 많이 이렇게 아프거나 죽거나 했다고 해요. 물이 안 맞기도 하고 또 인도의 술들이 대부분 또 그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이어서 전통주여서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들이 런던의 템스강을 통해서 인도로 수출이 됐습니다. 맥주뿐만 아니고요. 하여튼 수많은 이제 물건들, 자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로 수출이 됐고 그 중에 하나도 역시 맥주였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영국을 가려면은 배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그러니까 적도를 2번 넘어서 이렇게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9개월에서 10개월이었다고요. 출발을 하면 한 1년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지 인도를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맥주가 되게 많이 수출이 됐는데 많은 스타일의 맥주들이 수출이 됐습니다. 뭐 포터도 수출이 됐고요. 마일드 에일도 수출이 됐고요. 와인 같은 것도 다 수출이 됐어요. 그리고 페일 에일도 수출이 됐고 많은 이제 맥주들이 수출이 됐고 뭐 옥토버 비어나 스트롱 에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럴에 맥주를 싣고 배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 그런 어떤 저장 과정을 거치고 그때 브루어들이 이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1년 정도를 배 안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맥주가. 1년 뒤에 혹은 9개월에서 1년 뒤에 이 맥주가 인도에 도착했을 경우에 품질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질 변화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브루어들이 했던 방식이 바로 홉을 많이 넣고 알코올 도수를 높인 거죠.
뭐 알코올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살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잡균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었고, 홉이 갖고 있는 또 항산화 물질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외부의 잡균들이나 변질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대부분의 맥주들은 다 홉을 많이 넣고 알코올도수를 높였습니다. 이게 꼭 페이레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포토도 그랬고 마일드 에일도 그랬고 뭐 페이레일도 그랬고 옥토버비어도 그렇고 대부분 홉을 많이 넣고 알코올 도수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 수출용 맥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영국뿐만 아니라 다 독일도 그렇고 다 알코올 도수가 조금씩 다 높게 만들었던 겁니다. 독일 맥주 중에서도 엑스포트가 붙는 맥주들은 알코올 도수가 뭐 0.에서 1도 정도 다 높았던 거죠. 다 비슷한 거고요. 영국도 그랬던 거예요. 이 영국에서 인도로 넘어간 맥주들, 이 맥주들 배럴로 넘어갔을 거잖아요. 1년 정도 숙성 기간을 그냥 강제로 거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로 도착한 맥주들을 어떻게 팔았냐면, 먼저 인도에 배가 도착하면 배럴들이 쭉 있잖아요. 맥주가 담긴 배럴들을, 그거를 경매사랑 품질관리사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테이스팅을 해봅니다. 배럴째 테이스팅을 쭉 해본 다음에 그 맥주의 상태를 등급을 매겨서 경매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인도로 수출된 맥주가 인도로 유통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맥주가 뭐 브랜드 이런 거 없었어요. 브랜드, 알코올 도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넘어가면 거기서 그냥 바로 테이스팅을 해서 품질 검사를 해서 뭐 좋은 건 비싸게 팔려나가고 안 좋은 건 낮게 팔려나가고 이런 식의 경매 시스템을 바로 거쳤던 거예요. 여기는 브랜드도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맥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아니겠죠. 여러 번 왔는데 그 가장 좋았던 맥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우브루어리 호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옥토버 비어였어요. 옥토버 비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토버 비어, 뭐 옥토버 에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를 그냥 의미를 합니다. 10월에 만든다는 뜻은 겨울에 내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장김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높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을에 만드는 맥주들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에일들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옥토버 에일, 옥토버 비어, 뭐 또 뭐 있죠? 뭐 올드 에일, 스탁 에일, 뭐 발리 와인, 이게 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같은 개념으로. 근데 그 중에서 호지슨이 만들어서 인도로 보낸 옥토버 비어가 굉장히 뭐랄까 향도 좋고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 상태로 계속 경매가 높게 된 거죠. 그럼 이 보우브루어리, 이 호지슨이 있는 그 영국의 브루어리는 큰 브루어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템스강 어느 쪽이었지? 동쪽이었나? 이쪽에 정말 작은 브루어리였고요. 그래서 이 호지슨이라는 사람이 고민은 뭐였냐면 런던에 어마무시한 브루어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브루어리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우리 이 런던에서는 내 맥주는 경쟁이 안 된다.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 템스강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인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들이죠. 유통하는 배들. 이 회사 사람들하고 친하게 됐고 인도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래라는 이 정보를 듣게 되죠. 그래서 런던, 이 영국이 아니고 차라리 내 맥주를 인도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옥토버 비어에다가 홉을 많이 넣은 그런 버전을 개발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도에서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서요. 사람들이 굉장히 인도에서 좋아하게 되고 비싸게 팔리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 호지슨의 이 옥토버 비어가 인도 시장을 장악하게 돼요. 장악하게 되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 맥주를 뭐 인디아 페이레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인디아 페이레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명명된 시기는 1830년이고요. 1835년인가? 1835년인가 그렇고요. 잠시만요. 1835
35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IPA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로서 본격적으로 팔리게 된 건 1837년이에요. 여기다 문서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럼 그 전에는 이 맥주를 뭐라 불렀냐? 인디아 에일, 페일 에일 prepared for the India market, 뭐 이런 식으로 뭐죠? 인디아 시장의 뭐 인디아 시장을 위한 뭐 페일 에일 이런 식으로 불렸고요. 페일 에일 brewed expressly for the India market 이렇게 아니면 페일 에일 suitable for warm climate 따뜻한 날씨를 위한 따뜻한 날씨에 적합한 뭐 페일 에일, 뭐 페일 에일 in India, 인디안 비어 뭐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근데 보면은 다 페일 에일이 붙죠. 왜냐면 이게 이제 잘못된 오해의 시작인데 예전에 IPA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았어요. 영국에서 호디슨이 페일 에일을 개발을 했고 이 페일 에일의 알코올 도수를 높이고 홉을 많이 넣어서 인도로 보내서 이게 인디아 페일 에일이 됐다라고 하는 정말 인터넷뿐만 아니라 활자로 된 책들에서 IPA를 이렇게 소개한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 블로그를 써가지고 그거 아니라 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역사로 다시 회귀가 돼서 그러니까 회귀가 다시 수정이 돼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랜디 모셔의 테이스팅 비어도 이 두 번째 판을 그렇게 수정을 했어요. 첫 번째 판은 그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페이레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착각들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 옥토버 비어를 보냈잖아요. 1년 정도 숙성이 쭉 되니까 인도로 넘어갔을 때는 색깔이 엄청나게 밝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색깔이 밝은 에일이니까 그냥 페일 에일을 불렀던 거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런던에서 만들어진 페일 에일이 아니에요. 이 페일 에일은 다른 페일 에일이고 이제 색깔만 진짜 페일 에일이기 때문에 여긴 페일 에일을 불렸던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인도에서 인도 시장에 적합한 이 페일 에일은 아까 말씀드린 뭐 옥토버 비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호디슨의 옥토버 비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숙성이에요. 숙성.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IPA는 아메리칸 IPA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던한 IPA는 숙성이 핵심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프레시니스가 핵심이죠. 그래서 뭐 맥덕들은 뭐 만들어진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뭐 IPA를 반드시 먹었고 그 넘어가면 뭐 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IPA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맥주의 핵심은 프레시니스거든요. 신선함이에요. 신선함. IPA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IPA. 그런데 원래 IPA라고 하는 맥주는 프레시니스가 핵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IPA는 숙성이 핵심인 맥주입니다. 숙성이 잘 돼가지고 그 숙성이 잘 된 맥주에서 나오는 복합성과 밸런스를 잘 갖춘 이런 맥주가 IPA의 원래 핵심적인 속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숙성을 오래 시키면 향이 화려하게 나기 힘들어요. 뭐 이 당시에 홉을 많이 넣어서 뭐 홉향이 많이 났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홉향이 그렇게 세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맥주도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숙성이 되면요. 향들이 대부분 많이 뭐랄까 이렇게 몽글몽글해져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라운드이 되는 거죠. 날카로운 면들이 샤프한 면이 다 꺾이고 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당시 IPA의 향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식문화, 음식의 어떤 음식 문화에 굉장히 재밌는 점이죠. 상상이 동원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당시의 IPA는 또 배럴에도 숙성이 됐거든요. 또 배럴에 분명히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약간의 쿰쿰함 그리고 쓴맛도 있었을 거고요. 호평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맛이 올라옵니다. 원래 숙성이 오래될수록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시기 편한 그리고 미생물의 그 브레토노마이세스 같은 미생물의 향들이 살짝 깔려 있으면서 마시기 좀 편한 그런 알코올 도수는 좀 높은 그런 맥주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죠. 원래 IPA는 숙성이 잘 된 맥주를 의미하는데 현대적인 IPA는 프레시함이 강점인 그런 맥주로 변했으니까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아메리칸 IPA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얘기해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IPA라는 맥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어, 어떻게 불리었고 또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버튼 온 트렌트의 뭐 바스나 알소비나 뭐 이런 어떤 이제 어마무시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개입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PA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IPA의 베리에이션으로 페이레일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는 그 범키의 댄싱 온 글래스 듣고 와서 우리 맥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아직도 못 정했네. 범키의 댄싱 온 글래스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팝적이네요. 그죠? 자, 맥주 소개하는 시간. 이름 뭐라 그러지? 이 시간 이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네요. 누가 제 이름 글도 제목을 잘 못 짓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간 디자인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제목 때문에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자, 이 맥주 슈랭켈라 아이의 슈랭켈라 아이의 도펠복인데 2015 빈티지예요. 2015 빈티지. 슈랭켈라의 빈티지가 붙은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슈랭켈라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뭐 특별히 깊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밤베르크의 라우크 비어고요. 뭐 스모크드 비어, 스모키 비어라고 불리우는 훈연 몰트로 만든 맥주를 우리가 라우크 비어라고 하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슈랭켈라죠. 이 슈랭켈라 아이헤는 그 슈랭켈라 일반적으로 만들 때 너도밤나무를 태워서 만든 몰트로 만들거든요. 너도밤나무를 태워서 몰트로 굽고 그 몰트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슈랭켈라인데 이 아이헤는 오크나무를 태운 참나무죠. 오크나무를 태운 몰트로 만든 게 이 아이헤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라벨에. 그리고 이 아이헤는 초록색이죠. 그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초록색 라벨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너도밤나무로 만드는 슈랭켈라는 노란색 라벨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빈티지가 없는 맥주란 말이에요. 독일 맥주에서 빈티지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슈랭켈라에서 빈티지 버전을 내놨어요. 우어복, 그러니까 너도밤나무를 구워서 만든 우어복 2016 빈티지, 2017 빈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슈랭켈라 아이의 도펠복 2015 빈티지, 16 빈티지를 내놨고요. 전 지금 다 갖고 있는데 다 일단 마셔보긴 했습니다. 자, 이 아이에는 특별히 스타일 도펠복 스타일이고요. 도펠복은 뭐 저희 맥주 스타일 아는 척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라거 맥주죠.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이제 8도 정도 되는 라거 맥주를 도펠복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슈랭켈라 아이에는 이 도펠복 스타일을 갖고 있는 맥주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를 만든 이 대표님께서 이 맥주를 병째 숙성을 한 거예요. 병째. 지하에서 그냥 병 숙성을 한 거죠. 그래서 2015 빈티지는 당연히 2015년부터 숙성했던 거 16 빈티지 이렇게 했고 나중에도 17, 18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병째 숙성을 그냥 한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펠복 이 아이의 슈랭켈라 아이의 이 맥주가 이 모주가 있잖아요. 이 모주를 그냥 병째 숙성시킨 거예요. 뭐 숙성을 위해서 다른 버전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이 슈랭켈라 아이에를 그냥 병째 숙성한 게 이 맥주입니다. 2015랑 2016년을 지금 제가 테이스팅을 다 해봤는데 두 개 다릅니다. 되게 재밌죠. 제가 이번에 주류박람회에 갔는데 주류박람회 정말 와 돗대기 시장이에요. 돗대기 시장. 그런 돗대기 시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돌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앉아서가 아니고 줄 서서 뭐 조금 마시고 뭐 또 그렇게 뭐 테이스팅할 맥주도 별로 없고 시음할 술도 별로 없어서 한 25분 돌고 와서 제가 이 맥주를 수입하는 도하 인터내셔널 부스에 가서 한 3시간 동안 이 맥주를 팔아드렸는데 다 팔았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맥주가 되게 재밌는 게 주류박람회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거 드셔야 돼요. 이런 거 드셔야 되는 게 의미가 있죠.
같은 이 슈렌케를라 I의 모주하고, 그죠? 그리고 2015 빈티지, 2016 빈티지 같은 맥주인데 숙성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숙성을 얼마나 시켰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향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벌티컬 테이스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테이스팅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그 IPA 설명을 했을 때도 IPA 숙성이냐, 뭐 프레시함이냐 이런 거 갖고서 뭐 달라진다고 얘기했었는데 맥주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또 섬세하게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맥주가 바로 이 아이의 슈렌켈라라는 거죠. 15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마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5랑 16이랑 어떻게 다를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15 빈티지가 1년 더 숙성이 된 거잖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주랑 숙성된 버전이랑 고민을 해보면 아마 숙성된 버전이 조금 더 향미적으로 정제가 됐고 부드러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주에서 있는 향들을 조금씩 갖고 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솔직히 우리가 잘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서 마셔봐야지 알아요. 그게 숙성 버전의 맥주의 특징이고 매력이기도 한데 그러면 15랑 16이랑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상을 해보면 아마 15가 16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색은 조금 더 밝아질 가능성이 높다. 쓴맛도 조금 더 낮고 16이 조금 더 15보다는 좀 더 날카롭고 그럴 아마 개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슈렌케를라 아이의 도펠보 2015 같은 경우는 색깔이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라이트 앰버 한 SRM으로 봤을 땐 10에서 11 정도 되는 것 같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16 버전도 그렇고 약간 그 피트 향이 나요. 피트가 뭐죠? 우리가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 때 그 몰트를 만들 때 걔는 피트를 태워서 몰트를 만들잖아요. 위스키 몰트를. 그렇기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에는 피트 향이 대부분 붙어 있죠. 특히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슈렌케를라 이 2015 버전, 16 버전 둘 다 마찬가지인데 피트향 같은 향이 납니다. 약간 페놀릭 같은 향과 함께 비슷하게 이 피트 향이 나요. 그래서 꼭 위스키 몰트로 만든 맥주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우디한 향도 같이 올라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어떤 그런 변화였고요. 이게 뭐 나무 배럴 숙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훈연향이 나는 몰트로 만든 맥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훈연향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숙성을 통해서 우디함하고 피트 향 쪽으로 이렇게 좀 변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 15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말린 건과일 중에서도 검은 건과일의 향이 나고 약간 수지 같은 향, 페놀릭 같은 향, 그리고 견과류의 힌트도 있었고요. 또 역시 나무 같은 향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generously,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하게 배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팡팡 튀면서 꽂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뭉근하고 부드럽게 쫙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맥주에서 막 페놀릭, 우디, 뭐 레지너스 이런 향이 나면은 이런 맥주들 다양한 경험은 없는 분들한테는 깜짝 놀라거든요. 이 맥주에서 뭐 이런 향이 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 맥주가 그 훈연 몰트로 만든 맥주고 모주를 먹어본 사람으로서 이런 숙성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게 그 모주, 그러니까 슈렌켈라 아이의 모주를 마셔보면 알코올도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훈연향이 좀 더 짙습니다. 나무향 같은 향이 아니고 진짜 그 훈제향 같은 향이에요. 그런 향들이 좀 있고요. 또 이 도펠복 버전은 조금 부드럽고 그런 면이 좀 있긴 하죠. 하여튼 뭐 그런데 이게 뭐 피트 향이나 레지너스 수지 향이나 우디 향, 약간 페놀릭 같은 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 이 향들이 분자들이 안에서 지들끼리 막 뭉치고 움직이면서 그냥 변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부드럽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모습들을 이게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웠고 맛있다. 한 번 더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터함은 역시 있죠. 비터함은 좀 있고요. 한 40에서 한 45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낮아졌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숙성이 오래된 맥주들은 비터함도 역시 낮아지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쓴맛을 나타내는 분자들이 서로 뭉치면서 우리 혀에는 고분자, 큰 분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쓴맛을 조금 더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40보다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더 낮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그냥 제 혀로 느껴본 IBU는 한 40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요. 뭐 요즘 맥주 40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높은 IBU도 아니죠. 뭐 필스너 우르켈 같은 경우는 40이고 독일 필스 쪽들이 대부분 다 한 30 정도 되니까요.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단맛도 역시 좀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높은 단맛은 또 아니었어요. 원래 이 슈렌켈라의 도펠복이 단맛을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높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뭐 라이트 미디움 정도의 스위트니스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밸런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시기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바디는 풀바디 했고 그 다음에 리치하고 스무스한 텍스처 역시 갖고 있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끝에 입에 있을 때는 그게 풀바디하고 리치하고 스무스한 느낌이 있었지만 넘어갔을 때 마시고 난 뒤에는 굉장히 크리스피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떤 의미죠? 마시기 좋다. 음용성이 나쁘지 않다. 몇 병 더 마셔도 마실만하다. 마실 수 있다. 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2015 빈티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숙성이 잘 된 결과물이 좋은 맥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빈티지를 먹어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취향은 2015 빈티지가 저는 좋습니다. 2016 빈티지는 조금 더 페놀릭하고 약간 그 스모키한 느낌이 조금 더 날카롭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시기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15 빈티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마시기 편한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추천을 해드리면 2015 빈티지가 난 것 같고요. 제가 16 빈티지까지 같이 마셔봤으니까 나중에는 15 빈티지, 16 빈티지까지 같이 병을 들고 와서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반적으로는 좀 우아하고 기품이 있다. 제가 이렇게 테이스팅 노트에 좀 썼네요. 그 다음에 이 훈연향이 오리지널 이 슈렌켈 라이의 훈연향이 숙성을 통해서 뭐 수지나 레지너스죠. 레진이나 나무 같은 향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제가 테이스팅 노트에도 남겼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 다크몰트들이 숙성이 잘못되거나 기간이 오래되면 이 간장 같은 쿰쿰함, 메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쿰쿰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다크몰트들, 그러니까 스타일은 상관없어요. 다크몰트들을 쓴 맥주들을 마셨을 때 그런 뉘앙스가 딱 나면 요거 거의 상미기간이 넘었거나 거의 다 됐다. 혹은 숙성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딱 감지를 해내는데 놀랍게도 이 맥주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하에서 좀 빛도 안 들어오고 온도가 일정한 곳에서 숙성을 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높은 수준의 숙성 방법이나 숙성 경험들을 느낄 수 있는 맥주인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맥주였습니다. 그럼 뭐랑 먹으면 좋을까? 저는 뭐 단연코 이거는 숙성 치즈랑 먹었을 때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체다 치즈나 아니면 꽁떼 치즈 같은 거 보면은 에이징 치즈가 있어요. 꽁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9개월 이상, 8개월 이상 치즈를 좋아하고요.
좀 비싸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꽁떼 치즈, 8개월 이상 된 치즈 혹은 체다 치즈 중에서도 에이지드라고 있습니다. 에이지드 숙성 치즈가 있거든요. 그거랑 먹으면 딱입니다. 딱 완전히 빡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그 숙성 치즈에서 오는 약간의 그 쿰쿰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비터함도 있고 알코올 도수도 있기 때문에 치즈가 갖고 있는 지방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성 치즈들과 이런 맥주들을 뭐 맨날 벌컥벌컥 마시는 맥주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비싸요. 이거 기본적으로 판매하면 2만 원이 넘습니다. 한 병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로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치즈도 마찬가지죠. 일반 체다 치즈보다는 숙성 치즈가 훨씬 비싸거든요. 특별한 날에 혹은 특별한 시간에 아니면 특별한 누군가와 혹은 나 혼자 스스로를 조금 위로하고 싶을 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럴 때 먹는 그런 맥주와 페어링, 치즈 페어링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금방 갔네요. 다음 시간 역시 IPA와 또 제가 소개하는 맥주를 한 명 들고 와서 재밌는 맥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레인보우 노트 새벽 공기.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